그럴 때 패닉바잉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택을 정말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사라지거나 뭐 팔리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보지도 않고 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패닉바잉의 가능성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패닉바잉을 할 만한 물건인지를 내가 이제 보지 않고 주택을 막 사려고 하실 때 다시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장 심리를 무너뜨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DSR 제도가 지금 이제 모든 차주의 연소득에서 40% 안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 금액에 제한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3단계라는 게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막 1% 금리였다가 2022년 말에는 대출 금리 기준으로 막 신용대출 어떤 분은 9% 넘어서까지 적용을 받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금리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 1%, 2%대일 때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보다 2022년 이후로는 거의 2배 정도를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가 급여가 잘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금액은 일정한데 내야 되는 그런 대출 상환 금액은 뭐 2배 넘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또 금융권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까지가 지난해 7월에 적용이 됐고 올해 이제 3단계까지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 금리를 만약에 뭐 4%를 적용받는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현재 기준으로는 1.5%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 기준으로 전체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하기 때문에 4%일 때보다 5.5%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이 내가 실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조금만 이렇게 넉넉하게 낼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거라서 대출을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나의 부담은 좀 또 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차주한테도 안전망을 쳐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서 이게 또 뭐 있다 없다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곡점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 1.5 정도라고 해도 작년 7월이 수도권은 1.2를 미리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0.3 정도 지금 좀 더 인상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대출 금액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미만 정도 금액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좀 안전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규제를 많이 이렇게 받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또 전략을 세우고 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곡점을 만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패닉바잉을 촉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대출 규제가 이번에 6.27 대책뿐만이 아니라요, 금리가 굉장히 급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지금 하반기부터 그 기준금리가 조금씩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금리,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는데, 보통은 예전에 뭐 장기 평균을 봤을 때는 대출금리랑 시장금리가 그래도 거의 비례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 올라갔을 때 유사하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대출금리가 한 5%대, 뭐 전세대출금리도 7%대까지도 나올 정도로 미리 선반영한 대출금리가 적용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대출금리가 또 이렇게 완화돼서 어떤 때는 기준금리랑 거의 동일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지난 정권 때 이제 DSR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DSR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그 DSR 같은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내주는 그런 정책자금 대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주택을
사려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큰데 그걸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완화되거나 예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확 수요가 몰렸다가 또 확 관망세로 변했다가 이게 지금 반복적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패닉 바잉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굉장히 좀 그 일부 지역에 한해서 주택시장이 뜨거웠는데 그때도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집을 보러 갔는데 간 사이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물건 받고 토요일날 보러 가면 그 물건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진짜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또 생기거든요. 또 집 한 채를 보러 갈 때 똑같은 시간에 막 6, 7팀씩 같이 들어가서 임장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마포를 보시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조금씩 넓혀서 나중에는 뭐 강서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됐었거든요. 이게 좀 바로 패닉 바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금융 관련된 제도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같은 시기 안에 확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의 5년 뒤, 10년 뒤 결과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패닉 바잉 얘기를 하면은 과거의 하우스 푸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2012년 이쯤에서 굉장히 장기간 주택시장이 침체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있지만 이제 푸어라고 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또 굉장히 패닉 바잉 특히 영끌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하우스 푸어는 대부분이 그때 샀던 가격보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인구도 계속 늘어났고 지방에도 그래도 계속 집을 사셨고 코로나라는 그런 또 이런 일 때문에 지방이든 어떤 주택 유형이든 다 같이 올라가는 그 시기도 거치면서 모든 주택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사회 구조적인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인구뿐만 아니라요. 인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고령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재택근무 도 되게 늘어나고 사회에 대한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주택도 그렇지만 상업시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가 격차가 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닉 바잉을 했을 때 어떤 지역을 패닉 바잉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실 때는 지금도 역시 입지를 굉장히 선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신축이라고 해서 뭐 아무 곳이나 그냥 무턱대고 특히 막 영끌에서 사시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하시더라도 그 지역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중에 내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팔려고 했을 때 좀 비교적 쉽게 팔릴 수 있는 가격 또는 지역인가를 보셔야지 패닉 바잉의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패닉 바잉이라고 인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내 상태가 패닉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패닉 바잉이라는 게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점점 패닉 바잉으로 번져가고 있구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럴 때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택을 정말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계속해서 그 물건이 사라지거나 뭐 팔리든 아니면 물건이 없어지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보지도 않고 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이고 거주를 목적으로 사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을 넣는다 하면은 패닉 바잉의 가능성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정말 패닉 바잉을 할 만한 물건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 좀 없어지긴 했어요. 뭐 분양 같은 것도 묻지마 청약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가계약금을 막 굉장히 큰 금액을 넣고 오시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패닉 바잉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지 않고 물건 주택을 막 사려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내 전체 자산이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하지도 않고 주택을 그냥 계약하려고 하는지를 따져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건지를
사실 다시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그 본인은 정말 이 집이 좋아서 살려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5년 후에 팔려고 했을 때 누구나 이거를 이제 그 정도로 매입을 하는 수요가 많을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그냥 고객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그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주택이 매력적인가를 보면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몸테크할 생각도 있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거주보다는 당장에 직장 맞벌이가 많은 직장의 중간 지점 정도를 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가 또 이렇게 자라려면 학교를 다 졸업하려면 10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정도는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보시거든요. 여기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까지 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그래도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이 이 아파트를 많이 볼까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는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혹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엇갈립니다. 위원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실까요? 지금은 사실 기다려라 혹은 지금이 기회다,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엔 지금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은 아파트 매입 추천에 대한 질문을 아직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실제로 구매에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지원시키긴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그 매입 욕망이라던가 매입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투기라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매입하려는 거는 굉장히 좀 생존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연끌해서 내 자산을 연끌하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대출까지 이제 고려해서 그 금액대에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팔리거나 좀 오를 만한 거를 살려는 그런 자산 가치가 다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자산 증식과 내가 평생 동안 뭔가 살만한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서울 집값들, 특히 서울만 좀 많이 보시니까 서울 집값을 예로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지역별로 보시면요, 2022년에 다 같이 하락했다가 2023년부터 같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전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높았던 그 고가 그 가격을 이미 돌파한 지역구가 12개 정도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때보다 아직까지 하락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하락한 그런 지역들이라면은 2022년 이후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3년 동안에도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인데,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규제도 나왔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규제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규제가 있을수록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되게 제한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세제 관련된 거나 금융 관련 규제가 세지거나 했을 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매각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도심지나 지금 많이 선호하는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을 먼저 매물로 내놓을 테니까 더 물건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역들은 더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지나 또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이 기회라고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오히려 좀 저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매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지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지금의 시세가 얼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씩 조정이 됐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물건이 지역 호가 대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나왔다는 거를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가 매물을 좀 사셔야 이 지역이 계속해서 많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팔려고 할 때 남들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사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렸던 지역들, 특히
마포나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됐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한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초에 이렇게 유명한 마레프 아파트가 13억 정도의 실제 거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억 정도 오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변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올라가는 곳들은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빨리 살펴보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온 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7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미 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입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 부분은 매매 관련된 부분보다는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서 이제 주택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서 과거처럼 이제 규제를 더 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물론 정권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뭐 코로나라던가 예전에 뭐 카드 사태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풀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정책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정책도 있지만 뭐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게 주택이라는 게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규제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 공급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급을 뭐 예전에는 뭐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 이런 것들도 많이 받지만 최근에는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너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착공이 돼도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시공사랑 조합원 분쟁 생겨서 중단되기도 하고 금액이 또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실제적으로 2026년이 되면 평년에 한 20% 후반대 정도 수준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신축이 계속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좀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공급이라는 게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 임차 시장에 더 빨리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매매는 사실 신축이 없는 거지 구축은 지금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들, 입지 좋은 신축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무뎌지거나 신축이 이젠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구축이 매매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많은 부분을 신축 아파트가 많이 그걸 소화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딱 입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질의 그런 임차 물건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보다 조금은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기회라서, 그리고 또 지금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그거를 커버를 해줬는데, 신축이 없다면 그만큼 새로운 임차 우량한 그런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 임차 시장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비교적 신축인 거나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좀 뭐 빌라까지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바에는 그냥 지금 주택을 매입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또 월세화 계속 되고 있고 또 전세 대출도 DSR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그냥 중저가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매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호갱노노나 네이버 이런 것들로 매물들을 많이 좀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정말 이 가격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매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마용성 이런 데 제일 선호하시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런 지금이라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그런 전략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번 규제를 포함하여 과거 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을까요? 자, 결국엔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다면 지지난 정권의 집값은 매우 안정됐었겠죠. 오히려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집이 오른다는 광고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거는 집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규제가 돈을 줄이는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요. 돈을 줄이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다 돈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난 정권에 규제 지역을 지정했어요. 강남을 규제 지역 지정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성동구 사라는 이야기구나. 성동구를 지정하면 그 옆에 동대문 사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집은 계속 오르니까 그 돈의 방향이 강남에서 성동구로 가라 라는 방향을 바꾸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 627 대출 규제는 이 돈의 총량을 줄이는 거였으니까 효과가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도 팩트는 집값이 안 떨어졌다는 게 팩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상승폭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상승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무슨 이야기냐? 627 규제를 했지만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1.1% 올랐는데 627 대출 규제 직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627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지난주 대비 0.5% 오르고, 그 다음 주는 0.3% 오르고, 그 다음에 0.2% 오르고, 지지난주에 0.1 오르고, 이번 주에 0.12가 올랐다. 뭔 소리냐? 오름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KB 지수 기준이고요. 주간 증감률 기준이고,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지난주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급한 불을 끄는 건 성공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오름폭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27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아마 혹시 본인이 보고 있는 단지에 급매가 나올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급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노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에는 규제가 나오면 많은 연구에서 6개월 이상 안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은 거다. 그리고 규제가 한 방향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을 타깃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돈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또 발동되면서 이제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A급지가 아니라 B급지, C급지로 전이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매매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노동관 금강구가 진짜 지금보다 많이 올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내릴 거다,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는 것보다 훨씬 본인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마음의 양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3일 굶어서 다음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은 일단 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및 본인 가족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행복해지면 본인 주변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감정에 쏠리지 마세요. 너무 오른다는 이야기, 너무 내린다는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국 부동산원이나 KB에서 나오는 아파트 주간 상승률 정도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런 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요즘에 챗 GPT도 있고 요약해주는 거 많잖아요. 재미나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10초면 요약해주니까요. 막 난 잘 모르겠고 10줄로 요약해줘 그러면 10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챗 GPT 이용이 별거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진짜 의도가 궁금합니다. 집값 안정일까요? 아니면 세수 확보일까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설을 너무 쓴 것 같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낸 거다. 금융위원장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은행이랑 금융위원장이랑 금감원장이랑 기재부랑 넷이서 항상 소통을 했었어요. F4라고 하는데 그 소통의 결과로 나온 거죠. 뭔 소리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내려줘서 서민경제가 좀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내려주시는 겁니까? 침체는 계속되고 성장률은 0%대로 접어들었는데 라고 하니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야 이거 내리면 집값 올라가. 그래서 못 내리겠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집값을 좀 잡아드리면 금리 내리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고, 그게 지난 정권에 그게 형성이 된 거고, 그 지난 정권에 형성된 거에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권에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대통령실의 공식 규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었던.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를 국제 수준으로 평균 정도로 낮춰야 된다. 80%대로 진입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GDP 성장 속도보다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낮추는 게 뭐냐면 월 5조였어요. 월 5조. 월 5조 이상 안 늘어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내려가지고 3, 4조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요자는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를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우린 봤잖아요. 실수요자는 다치면 안 되고 가계부채는 어떻게 줄이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네. 8대2. 그러니까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큰 걸 없애면 되겠네. 그게 이제 6억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6억 이상, 금융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 6억 이상인 분들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10%만 자르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머지 90%인 실수요자들 보호 효과는 있으니 6억으로 규제한 거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호수를 쓰고 있는 거죠.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소득도 줘야 되고 쿠폰도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을 뿌리면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세 개의 축이 있죠. 우리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죠? 이게 3대 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가 줄어드는데 돈은 더 써야 되니까 세수 확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이야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가로 여기다 법인세를 또 1%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세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돈은 당장 써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주식 양도세도 자꾸 손보려고 하는 거고 대주주 기준도 손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장 이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될 거고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또 인플레가 오고 또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딱히 집값을 잡을 방법도 없고 어쩌면 집값이 좀 올라야 자연스럽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으로 세금을 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했고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조정해도 2배 이상 올릴 수 있거든요, 세금을.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손댈 건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지방선거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아마 여기도 손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세수 확보로 부동산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 이유는 정부가 있다기보다는 금융이 단독으로 한 거니까 오해할 핀트가 약간 안 맞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남 3구 마용성 한강벨트 전반 등은 이번 규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장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번 규제의 대상은 어디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은 분명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후에 호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호가가 줄은 게 아니라 호가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지난달에는 2천만 원 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1천만 원 올리고 500만 원 올리고 그래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장 큰 매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몇 개 사라지고 나면 큰 매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강남 3구는 규제의 대상이긴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문제는 의외로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 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마포는 호가가 실제로 떨어졌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금매가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금매들이 소화되면서 지지난주부터 다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호가 상승률이 0에 수렴했다.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다. 0에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호가를 올리는 주인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가를 낮춰가지고 판 사람도 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금매가 나온 것은 강남이 아니라 오히려 마포하고 성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크기도 이제 금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호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호가보다는 조금 낮은 매물들은 반드시 있다. 평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지수 상승폭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지수가 상승률이 낮아지다 다시 높아지는 이 시기에 보면 마포, 용산, 광진구, 강동구 이런 쪽들이 지수 올라가는 걸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최소 6개월은 간다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달 정도밖에 안 갔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느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공급 대책은 5년,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가속도가 붙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나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나요? 627 대출 규제로 집값이 조금 주춤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보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이 커지지 않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묘하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진짜로 이번 규제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가격 하락이라는 건 매매 가격의 하락인 거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집은 필요한데 매매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몰리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느니 또는 전세자금을 DSR에 넣는다느니 하면서 전세 공급마저도 줄이는 정책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떨어지는 만큼 비례해가지고 전세나 월세가 더 빨리 오를 거다라는 거죠. 전세가 가격이 내리려 그러면 입주 물량이 터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세는 정직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입주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는 지속적으로 매매보다는 많이 안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올랐고 지지난주에도 올랐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2달 동안 전세가 조금씩 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왜 서초구는 전세가 내리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메이플자이 입주 때문입니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하니까 갑자기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627 대출 규제까지 같이 터지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위축이 되는 거고 주인들도 조금 더 호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전세 지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곳이 서초구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에 정직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다른 데가 다 내리는데 서초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3.5만 호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년 평균 수준이거든요. 딱 적정하게 입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2026년, 27년, 28년은
평균 10,000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1년에 5만 원은 돼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만 호까지 떨어지면 1만 호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전세나 월세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월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주장들이 요즘에 매우 강하게 나오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갭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돼갖고 집값을 올리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세 놓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전세의 유통 물량까지 줄어들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2+2 갱신계약 청구권이라는 거를 시행해가지고 그게 올해나 내년 되면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2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5%만 상승해주는 갱신권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도 절망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세가 올라가지고 갱신계약 청구권을 많이 하게 되면 신규 공급도 줄어들지만 유통 물량마저도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2+2 했을 때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통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2026년, 2027년에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신규 입주 물량에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늘어나면서 유통 물량마저도 씨가 마를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전세 자금 대출도 줄이고 전세 갭 투자 못하게 해서 전세 공급 물량마저 줄이면 유통 물량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은 생물과 같아요.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월세나 전세가 오르게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을 막아서 갭 투자를 못하게 해서 만약에 매매가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이런 명제하고 명제가 되는 거죠. 임차인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집값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5년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2006년, 7년, 8년은 적어도 3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에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풀리는 시점 혹은 집값이 튀는 시점을 예측하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규제는 안 풀릴 겁니다. 규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죠. 집값은 그냥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계속 올라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게 맞죠. 그래야지 신규로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원리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규제는 왜 나오냐?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쉼표 같은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상승 사이클, 아파트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요. 그때마다 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규제가 나올 거니까 이제 그 규제가 나오는 시기마다 심리랑 거래량이 확 떨어져요. 그럼 그때가 내 집 마련 기회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세기나 속도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값이 규제가 풀려서 다시 튀는 시점은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어떤 규제가 나올지 언제 집값이 다시 튈지 이런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627 대출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부동산이나 KB지수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이미 지난주 상승폭을 다시 느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튀는 시점은 1, 2주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규제가 나오면 그 폭락론자들이나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주간 상승률, KB에서 나오는 심리지수 이런 것을 보시면 그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차트 많이 보실 건데요. 그 KB 주간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차트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출렁출렁하지만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013년 그래프랑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규제가 오든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인데 그거를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이냐 이제 점점 싸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의 결정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유튜브나 매체에 더 휘둘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계속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반대쪽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첫 집을 샀는데 정말 영끌을 했고요. 저도 월급의 80% 이상을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2년 모아서 모은 2천만 원으로 영끌해서 집을 사고 그게 점점 불려가지고 6년 전에는 강남 입성도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당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당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어쩌면 저의 성공은 대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200을 들어내고 300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랑 500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집을 샀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뭐 사가지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주식 하나 사서 뭐 10배 100배 올라서 주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씩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쌓아서 10년 지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냥 집값은 떨어질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코인은 무서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까르페 디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10년 지났을 때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아직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당신을 바꾸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의 책이 또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